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혜란 작가님의 비행운중 30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은영 작가님의 편지 형식의 글인 답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김혜란 작가님의 편지 형식의 글 30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그녀는 10년 전 독서실에서 만난 언니에게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니를 만난 곳은 여성 전용 독서실이었습니다. 언니는 전북에서 사범대를 졸업했고 그녀는 충남에서 올라온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거기서 1년을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주위 사람들은 몇 번 바뀌었지만 그녀와 언니는 쭉 같은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합격해야 탈출할 수 있는 섬이라 노량도라 불리던 곳에서 그때의 언니는 되게 언니처럼 느껴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도 30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2대 불문과에 합격해 독서실에서 나온 뒤 언니와 소식이 끊겼는데 무려 10년 뒤 언니의 편지를 통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언니는 그 사이 8년간 임용에 실패했지만 장수 끝에 드디어 임용고시에 합격했고 지금은 엄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언니와 달리 그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요? 언니도 알다시피 그해 저는 제2대 불문과에 합격했어요. 그게 언니가 아는 제 안부의 전부죠. 그러니 저희과 사무실로 우편을 보내신 걸 테고요. 언니가 제 번호를 물어봤는데 조교가 바뀐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는 걸 들었어요. 실은 사정이 생겨 그간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아 왔거든요. 휴대전화를 없앤 지도 꽤 됐고 소포가 왔으니 찾아가라는 메일을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학교에 들렀어요. 그리고 오늘 언니가 보내준 엽서와 선물을 받았어요. 아참, 언니, 이번에 아기 엄마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해요. 언니를 못 본 새 언니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해내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어요. 만일 제가 언니의 아기라면 내 엄마가 언니란 사실이 무척 기뻤을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간 6번의 이사를 하고 10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두어 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다만 그랬을 뿐인데, 정말 그게 다인데, 이렇게 청춘이 가버린 것 같아 당황하고 있어요. 그동안 나는 뭐가 변했을까? 그저 좀 씀씀이가 커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물건 보는 눈만 높아진 시시한 어른이 돼버린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20대에는 내가 뭘 하든 그게 다 과정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결과에 따름인 듯해 초조하네요. 언니는 나보다 5살이나 많으니까 제가 겪은 모든 일을 거쳐갔겠죠? 어떤 건 극복도 했을까요? 때로는 추억이 되는 것도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무언가 됐거나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이도저도 아닌 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져요. 아니, 어쩌면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소식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론 언니가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다고 할까봐 겁이 나요. 언니는 이제 육아와 적금, 시댁과의 관계나 건강 문제에 부딪힐 테고 이전에 절박했던 문제는 그 다음 과제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걸 아는 나이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얘기를
언니에게밖에 할 수 없어 편지를 써요. 다 써놓고 끝끝내 붙이지 못할지라도 오늘 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요.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환상과 외국어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불문과에 들어갑니다. 그 후 장학금을 받으며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그마저도 충분치 않아 휴학과 복학을 번갈아 하며 7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숨긴 채 자신도 잘 모르는 한문 논술을 가르치며 보습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들은 그녀를 참 잘 따라줬습니다. 그중 천사 같은 얼굴로 담배 냄새를 풍기며 선생님 하고 안기던 여고생은 대학에 가고도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눈 뜨고 보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도 채무자, 지금도 채무자지만 좀 더 나쁜 채무자가 되어 있었죠. 그녀에겐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이 쌓여 있었지만 구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차 사고로 인해 집안은 어려워졌고 독촉 전화까지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안부를 주고받던 자리에 그의 상사까지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2달 뒤, 그녀는 한 달에 300, 많으면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물건을 800만 원어치 사야 한다는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50대 남성의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 빤해서 들을 게 없는 강연 같죠? 맞아요, 언니. 그런데 그 빤한 게 사람 마음을 막 쥐고 흔들대요. 꿈이라는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싸한 게 찌르르 아픈 것도 같고 좋은 것도 같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실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말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 같은 거. 올바르고 아름다운데 실은 아무도 믿지 않는 말들 말이에요. 너무 옳아서 조금은 종교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언니, 요즘 같은 세상에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만큼 믿고 싶은 교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무장해제 되지는 않았어요. 못 이기는 척 연수원에 들어가면서도 나 배운 여자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자만하며 팔짱 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이성과 의지와 논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 말 맞다나 들어보고 아니다 싶음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면 되는 줄 알았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설득에 넘어가지 않자 결국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고 정말 나쁜 곳이다 싶음 여기가 그렇게 안 좋은 데라면 네가 나를 구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다단계가 아니라던 곳에 들어간 그녀는 입소 후 휴대전화를 압수당합니다. 쇠창살이 달린 반지하 건물에는 다 큰 성인 남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신발장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합숙소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어요. 그러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털어놔야 했죠. 조금 알건, 적당히 알건, 꽤 잘 알건, 모르면 조사해서라도 파일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 사람 나이, 성별, 거주지는 물론 학력, 콤플렉스, 종교, 건강상태, 군필 여부, 타지생활 경험 유무에 이르기까지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그냥 저도 따르고 싶었거든요. 저처럼 머리 굵은 아가씨도 그랬는데 이제 갓 20, 21가 된 친구들은 오죽했겠어요. 특히 제가 있었던 곳은요, 언니. 사당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꽤 오랫동안 방치돼 슬럼가처럼 흉흉해진 동네였어요. 거기서 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선진국형 신개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았어요. 처음엔 저도 한 500? 아니 1000명쯤 되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단위도 아니고 단지 그 동네에 있는 애들만 꼽아봐도 말이에요. 칼밥 먹고 칼잠 자고 최악의 환경에서 지내는 애들이 아침이면 거짓말처럼 말쑥하니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변신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곤 335 무리지어 우르르 파도처럼 한 도시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습이 가위 장관을 이룰 정도였어요. 그쯤 되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없다는 자기 암시를 걸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1년치의 합숙비며 식사비까지 미리 낸 뒤라 발을 빼기 어려웠거든요. 아, 돈이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어요. 저는 대출 조건이 안 되는데 무슨 중개인을 통해 가짜 보증을 서준 다음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꽂아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때는 돈 몇백이 우스워 보였어요. 곧 있으면 500도 벌고 5천도 만질 수 있다는데 그게 뭐 대수야 했던 거죠. 그땐 왜 그런 얘기가 믿겨졌는지 모르겠어요. 저 바보 같죠? 근데 거기 있으면 그렇게 돼요. 진짜로. 우리 중 정말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있는 편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씩씩하고 또랑또랑한 대학생들이었어요. 왜 예전부터 사회의 지식인 집단으로 봐주던 그 대학생들 말이에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대학생이 학생운동을 했고 지금은 다단계 판매를 하게 됐다는 그 정도일까요? 숙소에 있는 친구 중에는 집에 안 들어간 지 3년이 넘은 사람도 있었어요. 명절 때도 회사에선 저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출장이다, 봉사활동이다, 뭐라 둘러대라 시켰는데 저도 적당히 핑계를 댔던 기억이 나요. 사원 중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아 집에다 거짓말을 하기 편했어요. 저는 제가 산 500만 원어치의 양파즙을 물 대신 매일 먹어가며 나머지 300만 원으로 산 비누와 칫솔, 양말 등을 써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영업 요령을 익혀가며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짝사랑한 선배도 있고 어릴 적 소꿉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잠시 방에 거둬둔 언니도 있었고 시험 때면 같이 대학 도서관에서 머리를 맞댄 채 공부한 동기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를 하며 제 이름을 수없이 말했어요. 안녕, 나 수인이야. 잘 지냈니? 안녕, 나 수인이야. 오랜만이지? 안녕하세요. 저 수인인데 통화 괜찮으세요? 물론 그 중에는 제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정말 일 때문에 두세 번 본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그게 더 편했고요. 회사에선 우리를 혼자 못 다니게 하고 두세씩 짝을 이뤄 생활하도록 했어요. 그중 저를 감시했던 팀장급 여자는 제게 이런저런 유용한 정보를 전수해주며 저를 키웠죠.
매달리는 느낌을 줘선 안 된다. 조급해서도 머뭇거려도 안 된다. 전화는 몇 시 사이에 해라. 식당에선 네가 벽을 등지고 앉아라. 뭐 그런 지시들이었죠. 그 여자는 매번 제 고객관리 카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논술 선생님처럼 첨삭을 해줬어요. 그래야 자기한테 돌아가는 목도 커졌으니까요. 그렇게 한 1년 있다 보니 제 카드가 200장 가까이 불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인간적인 고뇌나 갈등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강박관념처럼 꽉 차 있던 건 너무나 사실적인 배고픔이었어요. 언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형편없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이라기보단 냉장고 속 이것저것을 걸어모아 맑게 끓인 꿀꿀이죽 비슷한 거였어요. 빙 둘러앉아 그걸 모두 몇 끼마다 허둥대며 먹었고요. 21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다니. 안 믿겨지죠? 근데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해서 뭘 팔았냐면요. 생필품을 팔았어요. 건강식품을 팔고 사치품을 팔았어요. 1,000원짜리 마스크팩을 20만 원에 판다든가 3만 원짜리 시계를 58만 원에 넘긴다든가 15만 원짜리 핸드백을 120만 원에 건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팔고 있는 게 물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팔고 있었던 건 사람이었어요, 언니.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그 일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려 애썼어요. 하부 판매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판매원들에게 득이 되는 일. 그러니까 나 역시 그 순환에 기여하고 그 구조를 받쳐주면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갈 몫이 커진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단순한 논리에 매료된 건 피라미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되리라곤 생각지 않았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요. 다행히 그녀는 그곳에서 나왔고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게 될 줄 알았던 그녀는 누군가 열심히 살았느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됐는지 이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떠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때는 다단계가 정말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었어요.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런 걸 누가 당하나 했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곳에 들어가 절교를 한 후로는 아무것도 당연한 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를 설득해 그곳에서 빼내려 만난 마지막 자리에서 바뀌지 않는 친구의 눈빛과 오히려 저에게 자신의 일을 납득시키려 하던 친구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제게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을 읽으면서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의 약한 마음을 건드려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